세상에는 절대로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족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김정은에게는 숨겨진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왕자, 그러나 평양에서는 그 존재조차 금기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유를 갈망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불과 몇 달 만에 둘째 아들마저 역사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신의 핏줄을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없애야 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이름조차 빼앗긴 아이, 그 아이의 운명 뒤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금지된 이름의 비극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제가 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해야겠어요. 더 무서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김정은 곁에서 20년을 버텨온 사람이 드리는 마지막 증언입니다. 세상에는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심지어 청소부까지도 말이에요. 김정은의 둘째 아들. 존재하지 않는 아이. 태어났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 저는 그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고 마지막 숨소리도 들었습니다. 2012년 가을밤이었어요. 평양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김정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떨린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지금 당장 오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상했어요. 왜 산부인과로 가라는 것일까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막이 흘렀습니다. 병원 전체가 조용했어요. 환자도, 보호자도, 의료진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총을 든 경비병들만 서 있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말이에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을까요? 김정은이 저를 보자마자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선명해요. 이 아이는 없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없었던 일이라니요. 방금 태어난 아기를 두고 말이에요. 출생 기록을 모두 없애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그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수령님의 아드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김정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러워진 피는 독이라고 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의 운명을 깨달았어요. 왜 더러워진 피라고 했을까요? 둘째 아들의 어머니는 리설주가 아니었거든요. 김정은이 권력을 잡기 전에 만났던 다른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이 누구였는지는 아마 이제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이의 출생 증명서가 불에 탔어요. 의료진 5명이 검은 트럭에 실려 사라졌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는 평양 외곽 지하시설로 보내졌어요. 지하 3층이었습니다. 햇빛이 한 번도 들지 않는 곳. 그곳이 그 아이의 세상 전부가 되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김정은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아이 상태는 어떠냐고 물으면 건강하다고 답했습니다. 얼굴이 나를 닮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부모라면 기뻐할 일인데 김정은은 걱정했어요. 닮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아갔어요. 눈매, 코, 입모양이 똑같았습니다. 2015년 봄, 김정은이 직접 아이를 보러 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3살 된 아이가 아버지를 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라고 부르며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달려갔어요. 두 팔을 벌리고 말이에요. 하지만 김정은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웃음이 멈췄어요. 김정은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닮았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아이는 더 깊은 지하로 보내졌어요. 더 어둡고 더 차가운 곳으로 말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3번 가서 아이를 가르쳤어요. 글자도 숫자도 알려줬습니다. 아이는 무척 똑똑했어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아이의 질문들이었어요. 언제 밖에 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왜 자기만 여기 있어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넌 존재하면 안 되는 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2020년에 폭탄이 터졌어요. 첫째 아들 김정주가 스위스에서 사라진 거였습니다. 탈출한 거였어요. 김정은의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배신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이 둘째 아들에게도 향했어요. 그놈의 동생도 언젠가는 똑같이 할 거라고 했습니다. 8살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해 겨울, 김정은이 둘째 아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어요. 제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 형처럼 나를 배신할 거냐고 8살 아이에게 물었어요.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지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떨림을, 그 눈빛의 두려움을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이 아이도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은이 저에게 내린 새로운 명령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부숴버리라는 거였습니다. 부숴버리라고요. 8살 아이를 말이에요. 더 이상 인간 취급하지 말라고 했어요. 짐승처럼 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은 지옥이 됐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차가운 물을 아이에게 끼얹었어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게 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찬밥이었어요. 아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 아버지가 널 죽이고 싶어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몇 달이 지나자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그 아이가 나타나서 저를 원망하는 꿈을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이었으니까요. 2021년 여름,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아이를 확인하러 갔는데 돌보머니 하얗게 질려서 달려왔어요. 부부장 동지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목을 매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9살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였어요. 급히 아이 방으로 뛰어갔어요.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 주변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이불을 찢어서 끈을 만들어서 목을 졸랐던 거였어요. 다행히 돌보머니 발견해서 막을 수 있었지만 몇 분만 늦었어도 끝이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원망도 절망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망한 것 같았어요. 왜 자기를 살려놨느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정은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자살 시도라는 말을 듣고 김정은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 정도로 약한 놈이었냐고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쓸모없겠다고 했어요. 쓸모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거 대상이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아이는 아직 어리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김정은은
이미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처리 준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실험을 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실험이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틀 후 김정은이 직접 지하시설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벗겨서 얼음물에 집어넣으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버티나 보겠다고 했어요. 진짜 백두혈통인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9살 아이를 얼음물에 집어넣어서 고문하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직접 그 아이를 물속에 밀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제 충성심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김정은이 저에게도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부부장, 너 그 아이에게 정이 들었다고 했어요. 들켰나 봐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곧 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대답해 줬어요. 그 아이를 죽인 다음에는 저도 입을 막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도 죽일 계획이었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김정은의 감시망은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양 전체에 대정전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전력시설이 마비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즉시 치료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증거도 모두 없애라고 했습니다. 최고지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정은이 드디어 최종 명령을 내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전으로 모든 감시 시설이 꺼진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제 목숨을 걸고 구할 것인가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이를 죽이고 나면 저도 입막음용으로 제거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차에 시동을 걸고 지하시설로 향했습니다. 정전으로 평양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겨 있었어요. 모든 감시망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지하시설에 도착했을 때 돌봄원들은 모두 혼란스러워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비상발전기마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있는 방 문을 열었어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깜깜한 방에서 혼자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저를 보더니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시켰는지 알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지금 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군화 발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보위부 요원들이 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저처럼 아이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를 업고 뒷문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정전으로 모든 보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평양 전체가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이런 대규모 정전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제 차에 아이를 태우고 급히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아이는 차 안에서 계속 떨고 있었지만 저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30분쯤 달렸을 때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추격차였습니다. 제 휴대전화도 계속 울리고 있었는데 저는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추격차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총성이 들리더니 뒷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려 숲속으로 차를 몰았어요. 나무들 사이로 차가 부딪히며 들어갔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차는 곧 멈춰섰고 저는 아이를 업고 뛰어내렸습니다. 몇 분 후 큰 폭발음과 함께 차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추격대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저희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깊은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한겨울 산속은 얼어붙을 듯 추웠어요.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숨어 있다가 겨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새벽녘에 한 농가에서 트럭을 구해서 중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뜨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전에 알던 탈북 도우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했어요. 도우미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지금쯤이면 온 나라에 수배령이 내려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벌써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김정은의 추격대가 국경까지 쫓아온 거였어요. 아이와 헤어지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너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되느냐고, 혼자서 괜찮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그 아이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고마운 말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도우미에게 맡기고 헤어졌습니다. 아이를 태운 차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도 다른 길로 중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의 암살단들이 저를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도우미로부터 온 연락이었는데 너무나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잡혔다는 거였어요. 김정은의 추격대가 국경을 넘어서까지 쫓아와서 아이를 다시 데려갔다는 거였어요. 내부에 첩자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도우미가 말했어요. 저희 움직임이 모두 노출됐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해낸 아이가 다시 김정은의 손에 떨어진 거였으니까요. 더 끔찍한 소식이 뒤따랐어요. 북한에서 들려온 정보에 따르면 아이는 이번에는 더욱 잔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정은의 둘째 아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북한에서 들려온 정보는 참담했어요. 아이는 다시 붙잡힌 후 함경북도 깊은 산속의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였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그 시설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자신의 친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시설에서 큰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는 증언만 있을 뿐이에요. 모든 흔적을 없애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구하려고 했던 아이가 제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정은의 계획이 단순히 아들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에서 몇 달을 지내면서 북한 내부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첫째 김정주는 이미 스위스에서 실종됐고 셋째 아들도 비밀리에 처리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딸 김주애만큼은 더욱 자주 공개석상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후계 구도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됐습니다. 김정은은 아들들을 모두 제거하고
딸만 남겨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권력을 세습받았지만 김정은은 이 관례를 깨뜨리려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후계가 아니었어요. 김주애를 완벽한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자신이 죽어서도 권력을 조종하려는 거였어요. 왜 딸을 선택했을까요? 김정은의 계산은 이랬어요. 아들은 언젠가 아버지를 넘어서려고 할 수 있지만 딸은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였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김주애 주변에는 오직 김정은이 직접 선별한 사람들만 배치되어 있었어요. 교육 담당자부터 친구들까지 모든 인간관계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김주애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절대 복종 교육을 매일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정은은 전통적인 부자 세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림자가 딸을 통해 영원히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아세요? 김주애와 나이가 비슷한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김주애의 옛 친구들, 같은 학교 학생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지거나 사라졌어요. 김주애 주변에는 오직 김정은이 허락한 사람들만 남게 된 거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김주애 자신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린아이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 리가 없었거든요. 북한 내부 증언에 따르면 김주애는 가끔 예전 친구들을 그리워한다고 해요.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만 대답해 준다는 거였습니다. 김정은은 딸마저도 완전히 고립시킨 채로 키우고 있었어요. 진짜 인간관계도 진짜 감정도 모르는 채로 자라게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정은의 계산은 냉정했어요. 아들들은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 수 있지만 딸은 아버지에게 반항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주애만 공개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김정은은 모든 아들들을 제거한 셈이었어요. 첫째는 탈출 후 행방불명, 둘째는 처형, 셋째는 비밀 처형. 이제 김정은의 혈족 중에는 딸 김주애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진실들을 알게 되면서 더욱 절망했어요. 제가 구하려 했던 그 아이도 지금 살아있는 김주애도 결국 모두 김정은이라는 괴물의 희생양일 뿐이었거든요. 김정은에게는 핏줄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권력만이 중요했고 그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이든 뭐든 상관없이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지도 생겼어요. 이런 끔찍한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왜 그 아이의 마지막 순간들을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2024년 여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아이가 병에 걸렸던 그때 말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른 업무로 평양에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 연락이 왔어요. 둘째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이는 지하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감기 정도였지만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정은에게 보고했어요. 아이가 위험한 상태라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열이 계속 올라갔어요. 40도가 넘어가면서 경련까지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방치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단을 내렸어요.
김정은의 명령을 어기고라도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밤중에 몰래 아이를 차에 태웠어요. 평양의 한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즉시 치료에 들어갔고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둘째 아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결국 가짜 이름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치료 덕분에 아이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됐어요. 다음 날 오후에는 많이 좋아져서 밥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미소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은이 제 행동을 알아차린 거였어요. 저는 서둘러 아이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요원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간신히 뒷문을 나섰지만 밖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승용차 세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김정은의 최측근이 차에서 내려서 말했어요. 수령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 가느냐고, 둘 다 즉시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저는 각각 다른 차에 태워졌어요. 차창을 통해 마지막으로 본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평양 중심가의 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끌려갔어요. 저는 지하 특별신문실로, 아이는 다른 곳으로 분리됐습니다. 신문실에서 김정은을 마주했을 때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어요. 20년을 함께 했는데 나를 배신하느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느껴졌어요. 제가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고 변명하려는 순간 김정은이 소리를 질렀어요. 변명하지 말라고, 내 명령을 어긴 건 변명할 수 없는 배신이라고 했어요. 보위부 요원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김정은은 천천히 제 주위를 돌면서 말했어요. 첫 번째 실수는 그 아이에게 정이 든 거고, 두 번째는 명령을 어긴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이 저를 죽이려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물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에요. 김정은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처리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그 아이를 구하지 못한 거였어요. 오히려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아이가 더 빨리 죽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간신히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고, 자기 친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김정은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친아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권력 앞에서는 핏줄도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는 걸 말이에요. 김정은이 권총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죽음을 각오했지만 그는 바로 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이기에는 아쉽다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고문해서 모든 걸 자백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제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어떤 정보를 유출했는지 모두 알아내라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끔찍한 고문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사실 말할 게 없었거든요. 저는 아무에게도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으니까요. 김정은은 저를 쉽게 죽게 놔두지 않았어요. 계속 살려두면서 고통을 주고 싶어 했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평양에서 큰 공장 폭발 사고가 난 거였어요.
김정은은 급히 현장으로 가야 했고 제 처리는 잠시 미뤄지게 됐어요. 그때가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간수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신히 수갑을 풀고 탈출했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평양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온 나라에 제 수배령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검문소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고 추격대들이 곳곳에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산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간신히 국경 근처에 도달했어요. 그곳에서 예전에 알던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의 최측근이 이런 몰골로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브로커도 겁을 먹었지만 결국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도울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험난했어요. 국경 경비대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간신히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김정은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거였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살아남았지만 그 아이는 죽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더 빨리 죽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의 암살단들이 중국까지 와서 저를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몇 달을 숨어 지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그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김정은의 계획이 얼마나 더 크고 잔혹한지,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더 큰 음모의 일부라는 걸 말이에요. 중국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김정은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상상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잔혹하다는 걸 말이에요. 몇 달을 지내면서 북한 내부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체계적으로 모든 남자 혈족들을 제거하고 있었어요. 이복형 김정남은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당했고 다른 친족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딸 김주애만큼은 더욱 자주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후계 구도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들이 권력을 세습받았어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김정은은 이 관례를 완전히 바꾸려 했던 거였습니다. 진짜 목적은 후계가 아니었어요. 김주애를 완벽한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자신이 죽어서도 권력을 조종하려는 거였어요. 왜 딸을 선택했을까요? 김정은의 계산은 이랬어요. 아들은 언젠가 아버지를 넘어서려고 할 수 있지만 딸은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였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김주애 주변에는 오직 김정은이 직접 선별한 사람들만 배치되어 있었어요. 교육 담당자부터 친구들까지 모든 인간관계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김주애는 매일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절대 복종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완전한 세뇌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아세요? 김주애와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김주애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주혜의 옛 친구들, 같은 학교 학생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지거나 완전히 사라졌어요. 김주혜 주변에는 오직 김정은이 허락한 사람들만 남게 된 거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김주혜 자신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린아이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 리가 없었거든요. 북한 내부 증언에 따르면 김주혜는 가끔 예전 친구들을 그리워한다고 해요.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만 대답해 준다는 거였습니다. 김정은은 딸마저도 완전히 고립시킨 채로 키우고 있었어요. 진짜 인간관계도 진짜 감정도 모르는 채로 자라게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조종하기 쉬웠거든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김정은이 김주혜를 후계자로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젠가 딸마저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주혜가 성인이 되어서 독립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딸도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김정은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더욱 분노했어요. 김정은에게는 정말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권력만이 중요했고 그 권력을 위해서라면 친딸까지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구하려 했던 둘째 아들도 결국 이런 계획의 희생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김정은에게는 아들도 딸도 그저 권력 게임의 말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들들은 위험하니까 제거하고 딸은 유용하니까 도구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주혜를 보면서 희망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어요. 젊은 여성 지도자가 나타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김주혜는 이미 아버지의 완벽한 복사본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김정은의 사고방식, 가치관, 심지어 말투까지 그대로 따라하도록 교육받고 있었어요. 어린 김주혜가 과연 행복할까요? 겉으로는 권력자의 딸로서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어요. 언젠가 김주혜도 자신의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김주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신도 언젠가는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말이에요. 이 모든 비극의 뿌리에는 김정은의 끝없는 권력욕이 있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남은 가족마저도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진실들을 알게 되면서 더욱 절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한 의지도 생겼습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 모든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의 20년 최측근이었던 제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진실입니다. 김정은의 둘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워질 운명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자유를 꿈꾸다 사라졌고 다른 아들들도 같은 길을 걸었을 거예요. 오직 딸 김주혜만이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김주혜 역시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금으로 만든 새장 속의 새와 같은 처지거든요. 언젠가는 그 새장도 자신을 올가맬 올가미가 될 거라는 걸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둘째 아들을 떠올려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아이의 모습을 말이에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공포에 떨며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아이는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아마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자유롭게 웃으며 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김정은이라는 아버지를 둔 것이 그 아이의 불행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권력자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을까요? 김정은의 아들들처럼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어왔어요. 김정은의 추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진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알고, 10사람이 알고, 100사람이 알게 되면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김정은은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은 이미 밖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북한 어딘가에는 또 다른 지워진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아이들, 권력자들의 불편한 진실이 된 아이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의 날이 올 거라고 말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김정은의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도 북한 어딘가에서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김정은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독재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자신이나 가족이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어둠이 거칠 거라고, 북한 땅에도 진짜 자유와 평화가 올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진실을 기억하고 전해야 해요. 김정은의 둘째 아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아이의 존재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 거예요. 자유를 꿈꾸다 쓰러져간 모든 영혼들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북한의 변화도 빨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특히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20년 동안 김정은 곁에서 본 것들, 겪은 것들을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김정은의 둘째 아들처럼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 진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북한의 현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진실을 알릴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분들께도 꼭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이 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북한의 모든 아이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웃고 꿈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